의식과 무의식의 본질에 대해 물음을 던짐으로써 무의식의 과정에 심리학이 제공하는 엄청난 사고의 어려움이 시작된다. 이런 장애는 오성이 아직 모르는 불투명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대담한 시도를 행할 때는 언제나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의 철학자들은 아주 영리하게도 무의식을 단순히 부정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비껴갔다. 예전의 학파에 속하는 물리학자들도 역시 이와 비슷했는데 그들은 빛의 파장성만을 믿고 있다가 광미립자로서만 설명 가능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도 물리학은 심리학자들에게 물리학 역시 외견상의 이중모순을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용기를 얻어 이제 심리학자들은 모험으로 자연과학의 정신세계에서 이탈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도 이 모순으로 가득 찬 문제의 해결을 감히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유용한 문제 제기를 약속하는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의 모형이란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관찰 방법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우리의 딜레마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나는 무의식의 개념을 특정한 관점에서 명백히 하고자 한다. 무의식은 단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신적인 것, 즉 의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 내용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질을 지닌 정신량의 체계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무의식은 매우 불완전한 사실을 기술한다. 즉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든 것, 언젠가 의식했지만 이제는 망각된 모든 것, 나의 감각에 의해 인지되었지만 의식이 유념하지 않은 모든 것, 내가 의도 없이 주의하지 않고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고자 하고 행하는 모든 것,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 나중에야 비로소 의식에 나타나게 될 모든 미래의 것,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내용이다. 이 내용들을 말하자면 모두 어느 정도 의식될 수 있거나 적어도 언젠가 한 번은 의식되었고 바로 다음 순간에 다시 의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은 윌리엄 제임스가 언젠가 표현한 바대로 의식의 언저리다. 우리는 프로이드의 소견도 이렇게 번갈아 밝아지고 어두워짐으로써 생겨난 변년 현상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완 터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는 의식될 수 없는 정신량의 기능도 무의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당도한다. 정신 내용이 의식적 자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이것은 무엇을 의식이라고 표시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 빌레럼 펌 오캄의 제 원리는 필요성을 넘어서 증강되지 않는다는 명제에 따라 어떤 내용이 무의식적인 것으로 되면 의식적 자아와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인 내용은 단지 생리적인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거부한다. 그럴 증거는 없다. 그러나 신경증의 심리학은 설득력 있는 반증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이중인격, 목류병 등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이나 프로이트의 연구 결과는 모두 무의식 상태에서 모든 것이 돋보기에는 마치 의식된 것처럼 기능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치 주체가 있는 것처럼 인지하고 생각하고 감지하며 원하고 의도한다. 심지어 방금 언급한 이 이중인격과 같이 실제로 두 번째의 자아가 등장해서 첫 번째 자아와 경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소견은 무의식이 실제로 하의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프로이트도 겪은 바 있는 어떤 체험들은 무의식의 내용의 상태가 의식의 내용의 상태와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무의식의 감정적으로 강조된 컴플렉스는 의식에서와 같이 같은 식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 컴플렉스는 비록 연상으로 풍부하게 될 수는 있어도 수정되지 않고 원래의 형태로 보존된다. 이것은 컴플렉스가 의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영향을 주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컴플렉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증의 강박적 특성을 취하는데 이것은 컴플렉스를 의식화함에 따라 비로소 제거할 수 있다. 후자의 과정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치료적 요소 중
요소 중에 하나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컴플렉스는 추측컨대 자기 확충을 통한 의식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고태적, 신화적 성격을 취하고 그로서 누미노제를 갖는데 이는 정신분열증에서의 인격분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성력은 의식적 자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왜냐하면 신성력은 주체를 감동의 상태, 즉 의지가 없는 헌신의 상태로 옮겨놓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식적 자의라는 의미를 썼어요. volition이라는 거. 그 의지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식적 conscious volition하고 상관이 없다는, 우리가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원래 의미에서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심리적이라고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본능이라고 했던 그건 컴펄시브한 거죠.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 프리덤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 이게 will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voli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보통 본능적인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동물들은 그냥 본능으로 살죠. 그래서 반복하죠. 컴펄션에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본능에 따라서 계속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컴펄시브한 상태로부터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영역이 생겼을 때 이걸 심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 우리의 의지가 작용할 부분, 의지라는 게 will이나 voli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freedom of choice예요. 어떤 우리의 내면의 활동이 심리적이다고, 사이킥하다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이킥하다 하고 또 다른 용어가 있었죠. 사이코이드라는 용어를 썼었죠. 사이코이드한 단계와 사이킥한 단계를 구별했던 게, 한쪽에서는 will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심리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에 가까운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작용할 가능성,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이게 심리적이라고 보거나, 이게 무의식적인, 보통은 그래서 자아라는 게 이고가 있고, 이고 컨셔스니스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걸 심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본능적인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본능적인 것 속에서도 사이키하지 않고 사이코이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어떤 의지가 작용할 여지가 없이, 거기서 어떤 경향성을 띠지만 그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것, 생리적인 현상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심리적인 구조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심리적인 구조는 의식 속에 드러나는 심리적인 구조는 명확한데,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심리적인 구조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의식과 비슷한 것이 무의식에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의식과 의식을 갈라놓는데, 무의식 속에는 아까 얘기한 사이코이드한 프로세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반복적인 것, 본능에 근거한 이런 프로세스, 사이코이드 프로세스가 있긴 한데, 그것 이외에 사이킥하다고, 우리가 의식 속에서 사이킥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자유를 가진, 그래서 의지에 따라서 어떤 반드시 본능적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할 때 이게 심리적인 거죠. 그냥 본능 그대로만 움직여진다고 하면 이거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생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어떤 경향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 이런 본능적인 반복이나 반복 충동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코이드한 상태도 있지만 그 속에서는 마치 무의식 속에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의식과 비슷한 어떤 것이 있어서 생각도 하고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기도 하고 우선 계획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 의식과 비슷한 활동처럼 이런 게 있다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꿈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꿈은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융은 이 전의식이라는 개념을 특별하게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꿈속의 것도 어떤 무의식이라고 큰 틀에서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 게 마치 어떤 주체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주체가 있는 것처럼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그 중간 영역 같은 게 지금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자의 지금 애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보죠. 그러니까 융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갈라는데 무의식 속에 의식과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해서 이걸 같은 개념으로 파악해낼 수 있느냐 하는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무의식과 의식 속에 있지만 무의식 속에 의식과 같은 것이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따라가 보죠. 46페이지 마지막 하반 단락입니다. 이런 무의식적 상태의 특이성은 의식에서의 컴플렉스 태도와는 반대된다. 여기에서는 그 특징이 수정되고 자동적 성격을 잃어버리며 형태가 현저히 변화될 수 있다. 신화적 껍질은 벗어던지고 인격적인 것으로 극단화되고 의식에서 일어나는 적응 과정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고 변증법적 대면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무의식의 상태는 명백히 의식 상태와는 다른 것이다. 무의식에서 비록 처음에는 과정이 마치 의식적인 것처럼 진행되다가도 점차적인 회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더 원시적, 즉 고태적 신화적 단계로 가라앉아 그 성질이 근간에 놓여 있는 본능의 형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자동적, 영향받지 않는 성질 또는 전부 또는 전무 반응 등과 같은 충동의 특징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스펙트럼의 비유를 사용한다면 무의식적 내용의 침강은 붉은 쪽의 극으로 옮겨지는 것에 비견된다. 이 비유는 붉은색이 예전부터 피해색으로 감정과 충동의 영역을 특징짓기 때문에 매우 암시적이다. 따라서 무의식은 의식과는 다른 매개체다. 의식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명암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교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경계층이 정신이 곧 의식이라는 우리의 커다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경계층은 무의식적 상태가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무의식적 상태는 불분명한 심리 부분을 제대로 특징짓기 위해 하의식과 같은 개념을 사용할 유혹을 느낄 정도로 상대적이다. 그러나 의식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의식의 경계 안에는 의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모든 등급이 강도에 따라 있기 때문이다. 나는 행한다와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고 있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둘은 때때로 뚜렷하게 대립한다. 따라서 무의식성이 우세한 의식이 있는가 하면 의식성이 우세한 의식이 있다. 의식이 완전히 의식하고 있고 확실히 주장할 만한 의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이러한 역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의식의 전체성이 요구되고 또한 그런 전체성은 인간 정신에 상상할 수 없는 완전성이나 온전함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의식적이지 않은 의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결론에 이른다. 아마도 의식적이지 않은 무의식적 정신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뒤의 문장을 증명하는 것은 앞의 문장을 증명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와 같은 확신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아는 의식의 척도이고 무의식의 본질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의식적 내용에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의식적 내용은 자아에게 실질적으로 무의식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관점에서도 자아에게 의식적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즉 자아는
경우에 따라서 의식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 내용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알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알지 못한다. 이 밖에도 의식적 자아와의 그 어떤 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대변하는 의식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과정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무의식적 자아의 동시에 두 번째 의식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정신의 영역에서 강박성을 수반한 행동, 유형은 경험과 자의적 행위, 즉 의식 과정으로 조건화된 행동 변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그러므로 정신약, 반사적, 본능적 상태와의 관련해서 보면 정신은 속박의 이완이며 또한 선택된 수정을 위해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점차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 활동은 한편으로는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 밖에서 다시 말해 의식적 자아와 무관하게, 즉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다만 의식이 대변되는 것처럼, 즉 의식 비슷한 것일 뿐이다. 두 번째 자아가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며 또는 모든 사람이 인격의 해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 결정을 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자아의식의 관념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복잡한 의식과 유사한 과정을 갖는 무의식의 존재가 정신병리학의 경험이나 심리학의 경험에 의해서 매우 개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무의식과 의식의 상태가 비록 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의식 상태와 의식 상태의 개념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것, 즉 근사한 의식을 가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만 도와드리면 이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융이 나누었는데 나누고 나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만 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정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이 생물학적인 부분만, 본능적인 부분하고만 이 의식적인 것을 둘로 구별할 수는 없다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어떤 본능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어떤 프로세스도 있지만 이건 심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다른 거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의식과 비슷한 것이 있다. 근사한 의식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시면 approximative consciousness, 그 유사 의식이다. 이런 개념을 융이 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과 무의식이지만 그 무의식의 내용 속에 의식과 비슷한 것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아가 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자아라고 명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도 자아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자아 유사한 것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자아 유사한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아라고 한다면 이걸 무의식적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도전적인 어떤 사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융의 사고를 따라갈 수 있는지는 우리 조금 이따 좀 디스커션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심플하게 나누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에 부여된 것은 다만 성찰된 것, 즉 의식되고 의식된 상태이며 다시 말해서 여러 관념과 내용이 경험적 인격을 묘사하는 자아 컴플렉스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의식, 자아가 없는 의식이든가 내용이 없는 의식, 다른 종류의 의식은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 대체로 원시적 인간의 단계에서 자아 컴플렉스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식은 그럼으로써 독특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성찰되기를 중단한다. 우리가 고등 척추동물, 특히 가축의 정신과정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자아의 존재를 거의 짐작할 수 없는 의식과 유사한 현상을 보게 된다. 의식의 빛은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정도의 밝음을 지녔으며 자아 컴플렉스는 그 강세에 여러 등급이 있다.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단계에서는 단지 해리된 자아 파편들의 밝기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광도가 지배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요하기와 원시적 단계에서의 의식은 아직 통일성이 없다. 의식은 견고하게 짜맞추어진 자아 컴플렉스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적 또는 내적 사건들, 본능과 정감이 불러일으키는 곳 여기저기에서 피어오른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섬과 같은 혹은 군도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또한 보다 높고 가장 높은 단계에서도 의식은 여전히 완전하게 통합된 전체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한 확장이 가능할 뿐이다. 비록 전체 대륙은 아닐지라도 현대인의 의식에 먼동이 트는 섬들이 여전히 덧붙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신치료자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이 되어버린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아의식을 많고 작은 빛들로 둘러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챕터가 굉장히 도전적인 챕터예요. 많은 생각을 풀어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챕터를 읽고 또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조금 각자 느낀 걸 나누면서 소화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잠재되어 있는 기억 같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이게 만약에 용처럼 의식의 자아적인 특성이 무의식의 자아적인 특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 반응 내지는 그 기억이라는 잠재되어 있는 기억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뭐 집단 무의식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뭔가 이게 말하자면 뇌세포에 담겨 있는 기억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심리적으로 의식에 영향을 주고 우리 정신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면 뭔가가 다이나믹한 무슨 활동성이 있다는 뜻이 되는데 뭔가 그냥 말하자면 기억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멈춰 있는 거지만은 역동적이다 그러면은 뭔가 역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나면 흐르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래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는 자체가 지금 융이 말하고 있는 자아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융의 어느 곳에서는 무의식적 자아라, unconscious 이고라고 쓰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자아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이걸 그냥 자아라고 지금 지칭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어쩌면 프로이드 초기에는 의식, 자아라고 이고 개념 자체를 의식과 거의 같이 썼었는데 나중에 무의식의 영역들 특히 자아의 활동 속에 자아를 기능이라고 본다면 기능 속에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굉장히 함께 섞여 있고 특히 방어가 이고 사이클리가 발달하면서 방어를 잘 연구하다 보니까 방어는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활동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아가 무의식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을 다 통과를 하는 어떤 그런 정신기구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융도 지금 어떤 프로이드하고 비슷하게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심리적인 현상들, 의식 속에 있는 심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의식과 비슷하다고 하는 어떤 현상들을 통과하려면 무의식에서 활동하는 자아라는 개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묘한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융에게는 굉장히 도전되는 부분이 융은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키타입 중에 하나로 셀프라는 개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의식적 자아라는 개념과 셀프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 나갈지
하는 또 새로운 도전이 이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 생각이 자꾸 바뀌어도 좋아요. 이게 융 자신도 계속 스트럭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융을 공부해 나가는 우리도 조금 자유스럽게 우리의 사고를 전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플렉서빌리티를 확보해 나가면서 융의 방향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주는 제가 참여를 못했지만 뭐 이해는 안 되고 자꾸 읽으면 혼돈이 자꾸 생기는데 네. 왜냐면 그게 제 스스로에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우리가 이거를 말로 내뱉는 순간 그게 이미 의식화돼 버렸기 때문에 어떤 무의식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미 어떻게 보면 손에 안 잡히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어떤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계속 이제 융의 책을 보면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계속 많이 언급되는데 이 제임스가 이야기하는 인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의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제1 인간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식과 한마디로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된 인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겪어야 될 고뇌라든지 번민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이제 초월한 인간의 모습. 그런데 두 번째 그 제임스가 이야기하는 인간형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고뇌도 경험하고 이 범벅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간. 그게 우리들을 말하는 건데 일반 우리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 속에서 뭔가를 무의식의 어떤 존재성을 찾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이미 그것을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의식화돼서 이야기해버리는 내뱉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 네. 일정 부분이 무의식에 있던 것이 의식화되는 순간 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특히 어떤 정신분석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유현상을 통해서 내가 전혀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느낌이 있는 게 다가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게 잘못 이해한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의식의 모양과 무의식의 모양이 뭔지를 자꾸 그거를 이야기하는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제가 이게 느꼈을 때 저한테 다가온 이미지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걸 저의 느낌은 이게 과연 모양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교수님 말씀하신 과거에 우리 기억 속에 기저 속에 그 심층 속에 묻혀져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뭔가를 통해서 팍 표출되어 오를 때 과연 그게 어떤 모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하의식, 상의식 이렇게 구분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어떤 구분이 없는 경계선이라고 하지만 구분이 없는 속에서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이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학에서 말한다면은 인식의 지평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자면 저는 이제 무의식이냐 의식이냐가 사실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구를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각이 볼 수 있는 수평선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있다 존재한다라고 볼 수 없고 그 너머에도 존재하는데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더 넓어지면은 더 멀리 보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어느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 갔을 때는 다른 것이 보일 수도 있다고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보면은 어쩌면 우리 의식 속에서도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도 의식도 기억에 대한 프로세싱이 두 가지 같이 있듯이 무의식에도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기억과 프로세싱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거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우리가 사고하는 모든 것들에
뭐 10%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무언가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의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 무의식의 모양은 어쩌면은 의식의 모양과 흡사하게 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의식 속에서도 어떤 의식, 어떤 또 다른 의식이 작동한다는 걸 저는 느끼는 게 그게 어떤 자연과학 과학적인 입장에서 시스템적인 어떤 티어리로 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의식과 무의식의 그 범주하는 그 근접하는 접근하는 어떤 툴이 해석이 어떤 과학적인 입장이 어떤 분명히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걸 언급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떤 과학이 아닌 하여튼 하나의 어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불교적인 용어를 봤을 때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를 두고 바라보는 것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여튼 오히려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티어리로 이야기했을 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를 이미 뭐 의식과 무의식의 두 갈래로 이미 우리 속에 따로 존재한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밤과 낮은 분명히 다른 거지만은 그 경계라는 거는 우리는 저녁이라고 하는 거는 모호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은 분명히 구분되지만은 그 경계가 뭐냐고 묻는다라면은 우리는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 구조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루미니서티라는 말, 루미나서티라는 말, 광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빛광자를 써서 빛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할 때 우리가 어웨어니스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어쨌든 의식한다는 것은 뭔가 빛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빛의 광도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응집력 있는 이고나 셀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냐 하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용이한 얘기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단계에서는 단지 해리된 자아 파편들의 밝기와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광도가 지배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 번역본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On the animal and primitive level there is a mere luminosity differing hardly at all from the glancing fragments of a dissociated ego. 여기서 dissociated ego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해리된 자아를 분열된 자아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응집력 있는 자아인 경우에는 어떤 통일된 생각을 하고 그 의식도 뚜렷해지겠죠. 그런데 자아 자체가 응집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쩌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도 의식에 우선 자아가 파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고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을 때 그 파편화된 이고가 무엇을 의식한다는 그 의식 정도가 consciousness 정도가 약할 거란 얘기죠. 등불이 이 불빛 자체가 약할 거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여기저기 있는 여기 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군도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셀프나 이고가 하나의 시스테매틱하게 잘 조직화된 이고나 셀프를 가졌다기보다 여기저기 조그마한 같은 자아의 일부라고 보이는 어떤 조그마한 자아 형태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빛이 있긴 한데 그 빛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이것들이 점점 모아지면서 밝은 빛의 자아가 형성된다. 이런 상징을 우리가 이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의 레벨을 원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레벨 자체는 어떤 그 의식이 굉장히 뭔가 의식이 있긴 한데 그게 밝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마치 우리가 해리된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한 이고 가지고 여러 병현상으로서 디소시에이션 해리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다중인격 비슷하게 여러 해리된 인격 체제에 있을 때 그분들 그 해리된 인격이 의식하는 그 의식 자체는 이 광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것은 원시인이나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정도의 광도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것의 서브젝트 의식을 한다고 한다면 의식을 하는 그 주체가 필요하다고 이걸 서브젝트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서브젝트 우리가 여기서는 이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고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여기 의식의 광도가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이 광도가 사람마다 의식이 어느 정도의 빛을 내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전체로서 그 빛이 겨우 시골 길을 밤에 길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초롱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횃불을 가진 사람도 있고 태양처럼 큰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의식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다. 무의식과 의식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의식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의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무의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양하지. 이게 이분법으로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갈랐을 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런 복잡함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죠. 의식 속에서의 어려움.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광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 의식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 무의식 속에서도 이런 차이는 또 나겠죠. 그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수준이나 무의식 속에 있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과 같은 어떤 것들이 거의 의식 비슷한 어떤 것들이 어떤 정도의 광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개개인마다 큰 차이가 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저는 그 주위에 어떤 한 예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언니가 있는데 엄청나게 그 행동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툭 하면은 조금만 거슬리면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온화한 그 엄마 역할처럼 지나치게 막 굉장히 오버해서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중구난방인데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언니를 오랫동안 보면서 든 생각이 그 언니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이어서 명령을 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그 언니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아까도 어떤 경계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식적인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언니의 그걸 보면은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파편화돼 있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 언니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저 언니가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진짜 들분하고 막 하루 종일 이런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뒤에서 그 언니를 좀 조정하는 무의식적인 어떤 그 환경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단일한 실체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역동이 그래서 엄청나게 개인의 의식보다는 그 무의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언니를 보면서 하는 생각이 그 미디어 이론에서도 미디어가 오작동할 때만 그걸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고 밝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게 되다가 그것도 어떻게 막 중구난방이고 굉장히 파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오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언니 그 사람의 실체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실체라는 건 어떤 무의식적으로 작용한 어떤 힘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임상이 많은 이은숙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한테는 어떤 무의식적인 실체, 그 언니의 무의식적인 실체가 오히려 그 언니의 단일한 어떤 자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들었었어요. 아주 중요한 현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속에서는 많은 생각도 하고 활동도 하지만 그것이 응집력 있게 통합돼서 자기 스스로 잘 그걸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네, 뭐 말을 하면은 내가 막 얘기를 해놓고도 내가 말 실수로 그랬어. 내가 어쩌다가 그냥 훅 나와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항상.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케어풀한 어떤 리플렉션을 하는 상황이 아닌 속에서 행동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말 자체도 거의 행동화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이제 공 가지고 말하면은 예. 이게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영역이잖아요. 이쪽에 빛이 비치면은 다른 쪽은 아예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죠.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합적 의식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일관성 있는 그 조명으로 되었을 때 같은 면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가끔 가다가 다른 면이 보이지만은 지금 한주인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 조명이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랬다고 해놓고 딴 데 비치고 있으면은 내가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기억 상실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식에서 조명이 어디에 비치냐에 따라 가지고 의식을 하면 그게 의식이고 의식을 못하면 그게 무의식 자리에 가버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기존 이론 속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해리가 일어났을 때 인격이 파편화됐을 때 이 상태는 억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예요. 해리의 세계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 파편화된 그 인격 안에서는 이게 다 의식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파편화가 만약에 이 자아가 세 개로 파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1자가 지금 활동을 할 때는 1자는 다 의식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제2자로 갔을 때는 제2자는 제1자의 하는 행동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수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 상태는 어떠면은 이걸 자체도 의식이라고 볼 것이냐 무의식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하면 제1자, 제2자, 제3자로 만약에 파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1자 속에 있는 의식과 제2자 속에 있는 의식, 제3자 속에 있는 의식적인 것들이 있는데 제1자가 활동하는 동안은 제2자 속에 있는 그 의식적인 것들은 다 제1자의 의식에는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이 해리된 상태의 것들도 무의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건 무의식의 세계로 억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식 속에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어시 얘기 속에 스플릿 분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호리존탈 스플릿과 버티컬 스플릿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수평적 분열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리프레션을 통해서 억압하는 경우에
수평적인데 수직적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해리 상태, 디소시에이션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디까지를 커버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할 거냐는 어떤 시멘틱한 데피니션 자체가 꼭 클리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우리 이은숙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참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도 지금 체해가지고 더 이상.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읽은 책이 막 혼돈이 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저도 좀 약간 해리된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무의식적인 충동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융이 얘기했던 그 나의 삶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었다. 무의식의 역사였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잘 전달이 안 돼.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 근데 이게 의식의 차원일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의식으로 답해 나왔지만 그 의식 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은 무의식적 소망을 배경으로 의식적인 소망이 생길 네,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충동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은.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충동. 근데 우리가 왜 임상에서는 자아 기능이 너무 충동적인 사람들은 또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현실 기능이 또 마비가 일어나고 막 엉망이 되니까 조절이 또 안 되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의식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자아는 본능과 초자아를 중간에 연결짓고 기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는 더 본능에 가까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능적인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이 현대인들의 세계라든가 임상에서 내담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자기의 진짜 내밀한 자신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런 자아 상태를 갖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앞만 보고 산 거죠. 난 저기까지 가야 돼. 왜? 사회가 저렇게 요구하고 거기까지 간 사람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진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냥 그것만 보고 모든 인생을 다 제끼고 막 달려온 거죠. 막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뭘 정말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가족한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언제 아빠한테 우리가 돈 벌어달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멘붕 와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네. 살았네면서 이제 이게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자연과 너무 우리가 자연을 손상시키고 우리 인간도 자연인데 이 자연 속에서 낳고 자라면서 뭔가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면 타고난 것들이 있는데 이 타고난 파운데이션, 그래 우리의 마음의 파운데이션 속에 우리 융이 보는 어떤 아키타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본능이나 우리 트루 셀프나 하는 얘기들이 다 우리의 타고난 부분하고 관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초 영역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 기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나의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여러 기본적인 요소들과 유리된 삶을 한다고 하는 것은 파운데이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병리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뭔가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더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쫓으려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랑 사는 게 다르네 생각이 그러니까 치료자지만 그게 다른 거를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느껴요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여러분이 치료라고 하지만 치료 속에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일부로서 라이프 코칭적인 이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분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자주 여러 환자들한테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듣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자기 개인의 타고난 어떤 본성이라든가 고유성이 이게 뭔지에 대해서 느끼기도 전에 너무나 많이 정말 오염되고 학습되고 버리는구나.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갖고 그래요. 오히려 좋습니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애들이 가능성이 있는. 근데 그게 뭐 다른 학문에도 그렇고 신학도 그런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어떤 분은 거의 팩트하고 문자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분은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을까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담겨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 그걸 탐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정적인 걸 찾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제 의식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계를 두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명품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그 외형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외형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내면이라든지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꾸 멀리 가게 되고 오히려 또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해도 실상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현실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의식의 문제라든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삶 전체 영역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 자꾸 의식에 비춰지는 그 그렇죠. 도명 관계만 있으려면 그렇죠. 거기서 뭐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들도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안에만 있어라 자꾸 강요를 하게 돼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딱 가려 그러면은 어른들이 먼저 겁을 내가지고 못 가게 자꾸 막아버리니까 어떤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신학적이라든지 학문적인 발전 가능성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뭐 학파라든지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고안이 멈춰버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개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개인이 속하는 가정 또는 사회 그렇죠. 이것과 사회 문화. 연결이 되죠. 공무원을 응시하는 것이 그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너는 안정된 잡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요구들이 이분의 어떤 트루 셀프하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이상, 묘하게 그게 사회적인 이상이 되어버리고 안정된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묘하게 그 자리를 굳히다 보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다간 전 국민 숫자보다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이 지금 생기죠. 아, 진짜 심각해요.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를 아는 것, 그거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수학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본인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람을 돕는 것이 이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깨우쳐질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살 거 예,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지금 소망을 예, 놓쳐버리고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임상에 오시는 분들은 결국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인 거 맞아.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리가 돼요.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오고 있는데 잃어버린 어머니는 자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죠.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애도를 잘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고 가면 좋겠다.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충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충동이라는 건 나쁘게 볼 부분이 아니죠. 그 욕구니까. 욕구니까요. 그 욕구가 근데 그 저기 현대 가뜩이라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예요. 최대한의 욕동 만족이에요. 자기 욕동을 충분하게 채우는데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만을 하면서 욕동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욕동 자체를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는 거겠죠. 아, 되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